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 이호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넷플릭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금년도 10월 현재 넷플릭스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한 8, 9천 명 정도가 되고요. 유료 가입자가 1억 9천 명, 지금 거의 2억 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8조, 260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그런 시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넷플릭스는 단일 품종이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 스트리밍. 그래서 그것을 세계 인류로 올려놓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유료 가입자의 추세입니다. 2000년도 초부터 2020년까지 보면 이게 직선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느는 소위 exponential growth를 하고 있죠. 이 이면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과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근데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간단히 넷플릭스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 왔는지 보면은 1998년에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오더를 받고 주문을 받고 그러면 그것을 DVD를 우편으로 붙이고 다시 그거를 시청자가 본 다음에는 같은 우편으로 봉투에 넣어서 집 근처에 우체통에 넣으면은 다시 배달해 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블록버스터라는 그런 큰 기업이 있었죠. 옛날에 영화를 빌려주고 가게에서 빌려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넷플릭스에 의해서 도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파산을 했는데 그 뒤로 보면은 스트리밍의 또 다른 강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랄지 또 HBO, 애플 TV, MBC, 유니버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런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넷플릭스는 글로벌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캐나다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에는 남미 쪽 등등 해서 2016년 1월에는 한국에까지 상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입자 수도 한 2억 명,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넷플릭스로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거의 모든 의사 결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은 넷플릭스가 자랑하는 컨텐츠 추천에 필요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청자, 그러니까 고객의 성향들을 취향 이런 걸 추출하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확보하는데 어떤 컨텐츠를 확보해야 되는지 또 제작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만들면은 과연 흥행에 성공할지 등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1년에 한 29억 달러, 30억 언더로 지금 마케팅 자금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지역에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무엇을 광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어떤 분야에 이런 인공지능이나 또 기계학습을 적용하는지 간단히 그 예만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맞춤형과 개인 맞춤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맞춤형 그 서비스를 보면은 넘버원이 이제 개인 컨텐츠 추천이죠. 추천에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된 그 영화나 이런 컨텐츠가 홈페이지에, 개인의 홈페이지에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할 건지, 하여튼 뭐 행이나 또 그러니까 행이나 또 그 세로로,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유저가 보면은 어느 정도 평점을 줄 것 같다 하는 그런 평점 예측 뭐 등등 이런 화면 구성에도 이런 기계학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서비스로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스트리밍을 보는 사이에 어떤 그 컨텐츠를 보고 또 어디까지 보고 또 어디에서 그걸 스탑했는지, 또 백워드 했는지, 또 앞으로 갔는지, 또 뭐 주말에 보는지, 또 비가 오는 날에 보는지 등등 우리 행동을 다 데이터로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언제 볼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내자면 네트워크가 복잡할 때는 굉장히 소위 컨제스트 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하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 배송하는 것 같이 이번 토요일에 내가 뭐 ABC라는 영화를 보겠다, 그런 걸 미리 추측하면은 제가 사는 근처에 그 서버에다가 그 컨텐츠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을 인공지능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시청할 때 보통 어떤 그 홈페이지에 있는 영화를 클릭을 하면 재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딩을 하죠. 그러니까 초기 로딩입니다. 초기 로딩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짜증이 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스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뭐 로딩 중 하고 이렇게 위에 그림 같이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즉 시청자의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리밍 품질에 관련된 여러 그 파일이라든지 스피드랄지 화면 질이랄지 이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최적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 맞춤형이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측면을 보면은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텐츠 만드는 데는 상당한 그 돈이 들어갑니다. 자금이.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그 인기도, 또 흥행 성공 확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그림 왼쪽에 보시면은 기획 당시에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거 될 것 같다, 그래서 제작해. 그다음에 쭉쭉 가서 그 프리 런칭, 그러니까 개봉하기 전에 이 인기도가 어떻지 하고 또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개봉 후에도 물론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그 데이터에 의한 그 분석, 머신러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당히 많은 그 마케팅 자금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190개국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어떤 타겟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타겟 대상으로 해서 어떤 컨텐츠를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많은 디시전 메이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도 그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참고로 넷플릭스에는 100개에 넘는 그런 추천 알고리즘들을 서로 혼합해서 하이브리드로 앙상블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천을 하면은 그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추천 알고리즘. 그러니까 추천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홍길동이는 어떤 영화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 홍길동의 홈페이지에다가 그 영화를 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골라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추천 알고리즘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에 뿌려주는 작업. 그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성,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박스로 보이는데 거기 보이는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 뭐 그런 그 두 개의 작업이 크게 추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추천 결과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왼쪽에 보면은 실제로 그 몇만 개의 뭐 아니면 몇천 개의 그런 영화가 보이거든요. 그거를 내 홈페이지에 아까 말한 홍길동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뭐 행의 수가 한 10개에서 한 40개 맥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최적화되게 이런 추천된 결과를 보여줄까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는 90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박스들이 많이 있죠. 뭐 아시다시피 그 박스 하나하나가 하나의 영화, 하나의 드라마를 나타내죠. 근데 이제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넷플릭스의 조사에 의하면은 유저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그 박스 하나를 보는데 1.8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 1.8초 쓰고 이게 아니네. 그럼 그 다음 박스를 보죠. 또 1.8초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근데 이 화면의 전체에 한 20개 혹은 30개의 그 타이틀이 그런 박스들이 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아는 아트웍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런 영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90초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넷플릭스 뭐 볼 거 없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오죠. 그리고 다음번에 들어갔는데 언제 다음에 또 90초 했는데 볼 게 없다. 이렇게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면은 넷플릭스에는 뭐 볼 거 없으니까 그냥 구독을 해지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해지를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의 매출은 구독료가 전부입니다. 광고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을 하나 잃어버리는 건요, 그 넷플릭스라는 기업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추천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실제로 넷플릭스 시청자들의 그 보는 컨텐츠의 80%는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 그 시스템의 진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1998년에 그 DVD 대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네매치라는 아주 초기에 컨텐츠 추천 시스템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추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내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그 노력을 기울여서 추천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2006년에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그 컨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여기서 우승을 하면은 100만 불을 우승 상금으로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마침 2007년부터 그 스트리밍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스트리밍에 의해서 이제 그 시청자들의 그 행동을 전부 다 이렇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훨씬 더 그 고품질의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뭐 협업 필터링이랄지 컨텐츠 기반 필터링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0개 이상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몇 개를 묶어서 한다든지 또 앙상블을 한다든지 여러 모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AI를 쓰는 거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넷플릭스는 확실하게 AI는 인간의 보조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에 의해서 그 아웃컴을 아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박스에 보면은 비디오를 있으면은 비디오에 고유한 그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언제 제작했고, 감독이 누구고, 또 영화배우가 누구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비디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인간, 그러니까 컨텐츠 분석 전문가가 분석을 합니다. 넷플릭스 내에 한 30명, 4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맨날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보고 그 태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멜로드라마인데 뭐 그 결과가 아주 쓸쓸한 뭐 멜로드라마, 삼각 관계 뭐 등등 이런 그 컨텐츠를 그 스페시파이 할 수 있는 그 태그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내에는 현재 한 1000개 정도의 그 태그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데이터와 태그를 이렇게 같이 해서 마이크로 장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현재 한 77,000개의 마이크로 장르가 있고 그러니까 각 컨텐츠는 마이크로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뭘 봤다는 그런 시청 히스토리,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언제 보고 아까 맑은 날 보고 뭐 비 오는 날 보고 등등 그런 그 습관 그 행동 데이터를 다 모으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장르하고 그런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AI가 취향 그룹, 테이스트 커뮤니티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향 그룹이 한 지금 2,000개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합니다. 이런 중간 산출물이죠.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 추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넷플릭스의 추천이 업계 당연한 넘버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넘버원 되는 이유가 물론 고난도의 아주 우수한 알고리즘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컨텐츠 분석, 그 태그를 만들죠. 그게 큰 차별화다. 이 태깅 만드는 거는 아주 노동 집약적인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 AI를 정말 탑 그레이드의 AI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추천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각 개인한테 어떻게 보여줄지 하는 그런 아트웍 이미지, 썸네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개인이 보는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썸네일 행으로 가는 가로로 가는 썸네일이 있고 또 각 하나 박스가 드라마나 영화인데 이걸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아트웍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하나의 영화에 아트웍 이미지가 한 20개에서 30개를 단일 영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거는 보이는 거는 그 Stranger Things라고 기묘한 이야기,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영화인데 이렇게 그 이미지가 아트웍 이미지가 다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장르에 따라서 그 아트웍 이미지가 다 틀립니다. 같은 영화인데 불구하고 또 장르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아트웍 이미지를 제시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는 그래서 왼쪽 세 개에 있는 거는 어떤 그래서 홍길동이를 보니까 이런 로맨틱한 영화를 자주 보는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제시할 때 맨 오른쪽의 그림 같이
맷 데이먼하고 미니 드라이브라는 그 여자가 연애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코미디를 좋아하네.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로빈 윌리엄스가 굉장히 코믹하거든요. 그 로빈 윌리엄스가 있는 그 굿윌 헌팅의 아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그 넷플릭스 그러면 이제 제일 그 아주 상징 컨텐츠가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2013년에 그 넷플릭스가 거의 제일 처음으로 만든 그 오리지널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회원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지 해보니까 그래서 장르, 뭐 감독 등등 해보니까 1990년에 영국 BBC에서 만든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좋아해요. 그게 이제 폴리티컬 스릴러인데 그 정치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 음습한 그런 그 드라마죠. 근데 감독을 누가 할까 해보니까 그 소셜 네트워크를 감독한 데이비드 핀치, 그 다음에 영화배우는 누구를 할까? 케빈 스페이스가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캐스팅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들은 이 하우스 오브 카드를 그러니까 새로 만들 때 그 미국의 MRC라는 그 외주 독립 영화 제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데 뭐 여러 방송국이나 컨텐츠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만들 테니까 좀 투자를 해주시오. 근데 다들 좀 이따가 보자, 좀 이따가 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인지는 모르지만 넷플릭스를 컨택트하게 됐어요. 그 넷플릭스를 현재 그 컨텐츠를 총괄하고 있는 테드 사란도스라는 분이 그때 계셨는데 지금 코 CEO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랑 그분이 관행적으로 하는 그 파일럿 에피소드 해볼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시즌 2개 살게 1억 불 오케이 1억 불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기존 그 컨텐츠 제작 관행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넷플릭스 어떻게 소위 파일럿 에피소드라는 거는 시리즈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부작 그러면은 제일 처음 거 하나 만들어 보고 그것만 방송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도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거 없이 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오픈했고 18년까지 6개 시즌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2014년 개봉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미국에서 200만 명, 또 글로벌에서 100만 명, 토탈 30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를 보면은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미리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제작도 하고 또 그 라이센스를 구입하기도 하고 했다. 또 넷플릭스 내부적으로 보면은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드는데 왜 그랬냐? 이 영화가 뭐 성공할 걸 아는데 우리가 뭐 광고를 많이 하겠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넷플릭스가 그 왜 이렇게 AI를 잘 이용하지? 세상에 AI를 잘 쓰는 많이 활용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뭐 한국도 많고요. 미국은 더더나 많고요. 이 점이 우리가 굉장히 좀 배울 만하고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이슈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에서는 자유와 책임 이런 아주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reedom and Responsibility (FN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기업 문화는 아무 기업이나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든지 혁신성, 그다음에 속도가 요하는 이제 그런 기업에서 넷플릭스 같은 채택하는데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조직입니다. 이 자유와 책임 기업 문화는. 그다음에 넷플릭스 내에는 모든 결정은 반드시 데이터 기반에서 결정해야 된다. 보통 하면은 뭐 직관이나 또 감각, 뭐 CEO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는 뭐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허용하지 않고 CEO의 아주 그 지원 아래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또 특히 이제 시청자들이 이런저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그걸 그냥 묻어두기가 쉽습니다. 아, 이거 그냥 없는 걸로 하자든지 조용히 해결을 하자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라. 그래서 여러 솔루션을 내고 그 솔루션이 좋은지 나쁜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돼서 금방금방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는 인간의 보조 역할이다는 그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 안에서는요, 인공지능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뭐 머신러닝이라는 말 가끔 쓰죠.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거의 우리가 매일마다 마시는 공기와 같은 거거든요. 머신러닝이. 그래서 뭐 구태여,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니까 우리 특별하게 이런 걸 한다, 머신러닝을 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 이면에는 AI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쓰고 인간과 함께 쓴다는 그런 그게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공지능 과제를 하다 보면은 제일 부족한 게 문제 정의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끄집어내고 싶다. 근데 그게 참 안 돼 있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오케이, 과제가 출범했어요. AI 과제가. 그럼 어떤 부서에서 뭘 하고 이런 업무 분장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데 그거를 넷플릭스 내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이즈의 데이터가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거를 다 처리를 해서 현업 부서에 쓸 수 있도록 그걸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가 AI를 활용해서 오늘날 넷플릭스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AI를 넷플릭스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호수 고모님 명강의 고맙습니다. 넷플릭스 90초 안에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아야 하는군요. 고모님 강연 들으면서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AI를 잘 활용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의견과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 몇 가지 선정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넷플릭스를 오랫동안 사용한 유저들이요. 네, 넷플릭스는 영상 콘텐츠는 많지만 정작 볼거리가 없다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데요. 이런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가끔 그런 그 볼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넷플릭스를 들어갔는데 아니 보니까 뭐 볼만한 게 없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은 이게 귀신이 아니거든요. 매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의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동을 자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걸 분석해서 저희 선호도나 취향에 맞는 그 컨텐츠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기 좋은 선호하는 그런 컨텐츠가 뜨도록 좀 행동을 제 편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처음 가입하면 들어가면은 다음 영화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합니까? 이렇게 몇 개 셀렉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시면은 넷플릭스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네, 액션 영화를 좋아하네, 뭐 로맨틱 영화를 좋아하네, 다큐를 좋아하네 이런 걸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추천 시스템한테 계속 나를 알려줘야 돼요. 나 이런 영화 봤지, 이런 영화 봤지 알려주면은 추천 영화가 점점 스마트하게 돼요.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다음에 소개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좋음, 나쁨, sum up, sum down 그게 있습니다. 평가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통 분들은 영화 보고 그냥 끝나고 지나가는데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추천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좋아하나 아닌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정말로 원하기는 혹시 예전에 본 거를 평가 안 하셨으면은 가서 좋다 나쁘다를 표시하시면은 추천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다음에 추천해 줄 거로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좋아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TT 플랫폼 중에 넷플릭스가 선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 넷플릭스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B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거는 실제로 그 시스템에 반영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있죠. 내 친구 누구가 넷플릭스에 뭘 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영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끝난 거죠. 끝나서 이제 더 이상 그 넷플릭스가 방영을 못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각 컨텐츠마다 이 영화는 언제까지 볼 수 있다. 라이센스가 그 마감되기 전까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아까 하우스 오브 카드 얘기했는데 그 시즌 6까지 있는데 각 시즌마다 그 레이팅 이거는 10점 만점에 뭐 몇 점, 라튼 토마토 같은 그런 레이팅 그 전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시즌 3이 조금 레이팅이 낮아요. 시즌 3, 시즌 6이 그럼 나는 1, 2 보고 3은 적당히 내가 시간 소비해서 안 보고 누구한테 듣고 4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가 분명히 이거 다 분명히 다 고려를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아마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두 번째 질문 드릴 때 OTT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OTT라는 말을 이런 개념이 아직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OTT는 뭐 지금 뭐 글로벌리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뭐 선풍적으로 쓰이는 그런 용어죠. 그러니까 OTT 사업, 뭐 OTT 등등. 그러니까 오버 더 탑이라는 그 영어의 약자인데 간단히 얘기해서요. 저희가 TV 드라마랄지 혹은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특정 네트워크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평상 쓰는 인터넷으로 방영 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OTT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